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광복 이후 1948년에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해군 창설 당시 제대로 된 전투함 하나 없었고, 그나마 유일하게 있었던 군함은 일본이 패전 후 완성하지 못하고 버리고 간 배뿐이었습니다. 우리는 기술진을 총동원해 이 배를 진수하여 단순히 경비정의 역할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해군은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할 기술이 없었고 군함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당시 손원일 제독은 해군 장병을 대상으로 모금운동을 벌였습니다. 장교는 월급의 10%, 상사, 원사는 7%, 하사관과 수병은 5%를 급여해서 각출해서 모금운동에 동참했고, 손원일 제독의 부인인 홍은의 여사를 중심으로 해군분인회가 조직되어 바자회와 삭바느질을 통해 전투함 구매 비용에 보탰습니다. 이 운동은 전 국민에게 확산되어 4개월 만에 1만 5천 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이 돈과 정부의 지원금 4만 5천 달러를 합해서 미국의 해양대학 학생 실습용으로 사용 중이던 화이트 헤드호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1950년 우리 해군은 이 대한민국 최초의 전투함을 백두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백두산이 만들어지자마자 곧바로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백두산함은 한국 해군의 약점을 이용해 부산을 점령하려던 적군함을 격침시켰습니다. 만약 백두산함이 없어 북한군이 부산 상륙을 성공했다면 전쟁의 양상은 바뀌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후 백두산함은 인천 상륙작전 등 다양한 중요한 전투에 참전하여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지 못하던 가난한 시절, 우리 국민들은 마음을 한데 모아 백두산함을 만들었고, 이 백두산함은 북한군의 위협을 막아내며 우리의 자유를 지키는 데 큰 공헌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켜진 자유는 70년이란 시간을 거쳐서 한국을 놀라운 발전과 성장을 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이제는 대한민국은 초계함, 이지스함, 잠수함, 상륙함 등 다양한 작전 수행이 가능한 군함을 보유하게 했고, 자체 건조 기술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해군 강국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은 전쟁 이후 폐허가 된 땅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발전을 이뤄오며 조선업의 급격한 성장과 무기 제조 기술의 개발로 우리 힘으로 전투함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1970년 해군의 전력 증강 사업 울곡 사업이 추진되면서 현대중공업은 1980년에 최초의 한국형 호위함 울산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은 1983년 초계함 만양함을 만들었고, 이후 우리의 기술은 더 발전하여 구축함, 초계함, 군수지원함뿐만 아니라 잠수함까지 만들며 놀라운 기술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의 군함 기술력은 전 세계에 알려지며 놀라운 수출 실적을 세웠습니다. 2013년 대우조선해양은 바이킹의 후예라고 불리는 노르웨이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함인 신형 군수지원함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전통적인 해양 강국이었던 노르웨이의 군수지원함을 수주한 것은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6.25 전쟁 당시 유엔군의 일원으로 우리나라의 병원선과 의료진을 파병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병원선 기능도 갖춘 군수지원함을 노르웨이에 수출하게 되며 감격스러운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노르웨이와 계약을 맺은 시기는 6.25 전쟁 6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이에 노르웨이 국방장관은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은 올해 노르웨이 해군 사상 최대의 군함을 대우조선해양에 발주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다. 이번 계약을 시작으로 양국 관계는 한층 더 가까워질 것으로 기대한다. 고 말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군함 수출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12년 3월에는 세계 최초로 영국 해군의 군함을 수출하며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전통적인 군함 건조 강국이자 한때 대영 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바다를 장악했던 영국이 국내 조선사에게 1조 원에 달하는 군함 제조를 맡긴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내부에서는 큰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일간지 선은 근대 해군 및 조합의 원조 국가로 꼽히는 영국이 아시아의 변방 한국에서 군함을 수입해 사용한다는 사실이 영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조선업계 노조들은 막판까지 영국의 함정은 영국 조선업체가 수주해야 한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이 기사에 영국의 네티즌들은 과거 세계 최강 해양국이 어디였는지 생각해보라며 영국이 한국 배를 산다는 것이 거짓말 같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영국 기업은 최종 입찰에 참여조차 못했다는 것이 더욱 놀랍다며 국익을 생각해 영국 업체와 계약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조선노조 GMB는 성명을 통해 다시 한번 영국 세금이 외국으로 나가게 됐다며 영국 정부는 이번 군수 지원함이 영국에서 건조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을 고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영국 군수 지원함 수주를 놓고 현대중공업, 이탈리아의 핀칸티에리 등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영국 해군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춘 국내 조선업체 두 곳으로 후보자를 압축한 뒤 한국을 방문해 이들 업체의 조선소를 실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영국 해군이 한국의 조선사를 선택한 것은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듬해 노르웨이 군수 지원함 수출도 대우조선해양의 역량에 깊은 인상을 받은 영국 국방부가 노르웨이 정부에 적극 추천한 덕분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영국과 노르웨이에서 인정받은 한국은 세계 군함 수출 시장에서 새로운 강자로 알려졌고 전 세계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며 거침없이 질주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2011년 12월 대한민국 최초로 해외 국산 잠수함을 수출한 바 있었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국방부로부터 1400톤급 잠수함 3척을 11억 달러에 수주하며 국내 최초 잠수함 수출 달성과 역대 방산 수출 단일 계약 사상 최대 규모 기록을 갈아치우며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당시 대우조선해양은 인도네시아 잠수함 사업 수주에서 재래식 잠수함에 있어선 세계 최강국인 독일과의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이것은 세계를 놀라게 하는 사건이었고 대한민국이 군함 시장의 신흥 강자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했습니다. 또한 2013년 8월 대우조선해양은 엄청난 수주를 따냈습니다. 태국에서 최대 규모의 전투함을 수주한 것입니다. 수주 금액은 5,200억으로 이는 태국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계약이었습니다. 태국 해군 프리기탐 입찰에는 기존 함정 건조 강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도 참가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지만 최종 대우조선해양이 낙점되었습니다. 태국은 3,700톤급인 이 함정의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설계를 하고 대함 대공 미사일, 헬기 등으로 무장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했는데 이것은 태국이 한국에 주는 선물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태국과 지소미아 이야기는 10여 년 전부터 나오며 우리 측이 요청해왔으나 태국 측은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소미아 체결의 이유는 군사동맹으로 작전 정보를 주고받기 위해서도 있었지만 상대국의 군사 수요를 파악하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태국군의 장비 수요 정보를 알고 싶어 했지만 태국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8년에 한국에게 대구급 기반의 호위함을 전달받았고 몇 차례 한국산 무기를 수입하면서 신뢰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신뢰로 인해 태국은 한국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태국은 한국이 만들어준 호위함에 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 하나인 전 국왕 라마구세의 이름을 따 푸미폰 아두냐데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남중국해 패권 문제를 두고 태국은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동시에 받고 있다라며 태국 입장에선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산 무기 구매가 정치적 측면에서도 부담감이 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달 10일 뉴질랜드에서는 감격스러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뉴질랜드 최대 규모 군수 지원함이 전달되었는데 이를 본 뉴질랜드 수병과 장교들은 믿기지 않을 정도로 환상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해군 직원은 이것은 뉴질랜드 해군이 보유한 가장 큰 배이며 자연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태평양에서 유명한 선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프록터 제독은 이 배는 뉴질랜드의 환상적인 능력을 대표한다며 우리의 선박과 파트너의 선박에 바다에서 연료를 공급하고 뉴질랜드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능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군수지원함 아오테아로아함은 현대중공업이 2016년 7월 뉴질랜드 해군으로부터 수주한 것으로 길이 173m, 폭 24m 크기의 뉴질랜드
해군 역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 배를 전달하면서 뉴질랜드 해군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감격스러웠던 점은 6.25 전쟁 시 우리나라의 군함을 파병했던 뉴질랜드에 기술력을 앞세워 성공적으로 건조한 군수 지원함을 우리가 수출했다는 점 때문이었습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기업의 뛰어난 기술력으로 건조를 무사히 마치고 군수 지원함을 인도한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지난 5월 경남 거제의 대운조선해양 조선소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전라좌수사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조선 수군이 임진왜란 발발 이후 첫 승리를 거둔 이곳에서 한국 해군력의 정수인 잠수함과 수상함이 건조되고 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승전보를 울린 옥포 앞바다에서 한국 해군의 비전인 해양강국, 대양해군의 꿈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함정 건조장에는 장보 고급 1.200톤 잠수함 박이함이 시야를 압도했습니다. 박이함은 2000년 환태평양합동 군사훈련 RIMPAC 리팩에서 적 함정 11척을 격침하고 훈련 종료 때까지 단 한 차례의 공격도 받지 않고 유일하게 생존한 기록을 세운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였습니다. 또한 맞은편에는 박이함을 압도하는 크기의 검은색 고래가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 선박은 우리나라 최초로 건조된 3000톤급의 잠수함으로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도산 안창호함이었습니다. 이 잠수함은 길이 83.3m, 폭구 0.6m의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며 수중 최대 속력도 20노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6개의 수직발사관 VLS를 장착해 사거리 500km 이상의 현무의 비탄도미사일 탑재하며 잠대지 미사일인 국산 해성 3화 미국제 대한미사일인 하푼 미사일 등도 탑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국내 개발 핵심 장비가 탑재되고 탑승 인원이 늘어나고 수중 잠항 기간도 대폭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도산 안창호함을 진수함으로써 잠수함을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진수한 10여 개 국가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적인 전투함을 만들며 해양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은 세계 해군 사상 7대 명품 군함에 꼽히며 조선시대부터 우리는 미국, 영국 등의 군함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순신 장군의 후예라는 패기를 가지고 전 세계 바다에서 강자로 다시 설 예정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함을 유지해 이득을 챙기는 튀르키예에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바로 한국의 천무를 튀르키예가 수입하겠다고 나선 것인데요. 날이 갈수록 전쟁의 위협이 튀르키예에게도 다가오는 가운데 강력한 무장으로 이를 대비하겠다는 취지에서 한국의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천무 도입을 선언한 가운데 튀르키예까지 천무를 찾으며 한국 방산의 인기는 날이 갈수록 높아져 가는데요.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형제의 나라가 된 폴란드. 대규모 방산 계약을 통해 다수의 한국 무기를 수입한 폴란드에서 또 하나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도입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히며 추가 무기 도입을 시사한 것이죠. 미국 방산 매체 디펜스 뉴스는 현지 시간으로 31일 폴란드 국방부가 K239 천무 구매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폴란드 국방부 대변인은 천무 발사대 차륜 플랫폼의 잠재적 인수와 공동 개발과 관련 한국 파트너와 함께 수입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애초부터 미국의 하이마스 HIMARS를 구입하겠다던 폴란드가 천무로 방향을 튼 것은 바로 물량 문제. 현재 우크라이나에 하이마스를 총투입하고 있고 생산을 한참 기다려야 하는 입장에서 폴란드는 천무로 방향을 돌린 것입니다. 속도가 더 중요해진 현대전에서 몇 년을 기다려도 받을 수 있을지 요원한 하이마스에 비해 천무는 빠른 생산과 다수의 무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폴란드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무기죠. 이미 천무는 해외 군사 전문가들과 각 군 부대에서 하이마스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춘 것은 물론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이라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16초 이내에 초탄 발사가 가능한 빠른 타격은 상대가 미처 대비하기도 전에 상대 병력을 초토화할 수 있어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하이마스를 압도할 수 있는 스펙. 천무를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에 많은 이들이 주목했죠. 그리고 폴란드만이 아니라 또 다른 국가에서 한국의 천무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로 튀르키예가 그 주인공인데요. 사실 러시아와 전쟁을 직접 수행하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속적인 갈등을 겪고 있는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들이 무기를 구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튀르키예가 천무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사뭇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를 알기 위해선 튀르키예가 국제 무대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튀르키예는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협상 테이블을 제공하는 국가로 서방과 러시아 양 진영의 중간 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러시아와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펼치며 무기 판매와 경제적인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한 곳에 있다는 것 역시 중립 외교를 하기 좋은 곳입니다. 튀르키예에서는 이 전략을 모성 전략으로 간주하며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전쟁의 양상이 장기화되면서 총력전의 양상을 보이자 러시아와 미국 양쪽은 세계 각국을 상대로 편을 고르라는 강요를 하게 됩니다. 중립이 아니라 어느 한쪽 편을 들라는 압박이 거세졌죠. 내심 불쾌했습니다. 서방 진영에 속해 있어 북대서양조약기구의 네이티오 회원국이지만 동시에 자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행동을 보인 튀르키예에 대해 러시아가 곱게 보기는 힘든 상황. 심지어 크림반도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가 진군을 명하고 러시아 역시 이 크림반도를 지키기 위해 병력을 보내면서 흑해를 공유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의중이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만일 튀르키예가 누구의 편을 들기라도 하면 팽팽한 전쟁의 기울기가 단숨에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은 자명한 일. 러시아 입장에서는 튀르키예가 미국의 편을 드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했죠. 그래서 튀르키예를 향해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며 러시아의 손을 잡을 것을 주문. 튀르키예는 이러한 러시아의 행동에 불만을 품으며 러시아를 제압하기 위한 무기 수입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바로 한국의 천무였죠. 원래 튀르키예는 천무를 처음부터 도입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하이마스의 혁혁한 성과를 직접 본 튀르키예는 하이마스 도입에 욕심을 내게 됩니다. 특히 최대 사거리 77km에 달하는 하이마스 포격으로 러시아 주요 진영은 물론 보급기지가 파괴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접한 튀르키예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향후 상대할 것을 염두해 하이마스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과거 튀르키예는 미국이 IS를 상대하기 위해 하이마스를 배치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리아 국경 근처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미군은 하이마스를 설치, IS 근거지 일망타진을 위해 미군은 하이마스를 배치했는데요. 이때 당시 보였던 하이마스의 파괴력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튀르키예 군 장교들도 하이마스의 성능을 보고 감탄하며 튀르키예에게 꼭 필요한 무기라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하이마스를 받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폴란드도 하이마스 도입을 위해 미국에게 무기 구입 문의를 했으나 오랜 시간이 걸려 받을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고 결국 천무로 방향을 돌렸던 것처럼 튀르키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미국 입장에서는 튀르키예를 곱게 보기가 어려웠던 상황 하이마스 도입을 요구하는 튀르키예를 향해 거부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튀르키예 사이에 있었던 F-35 도입과 관련된 일 때문에 미국은 하이마스 수출에 적극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튀르키예는 F-35 전투기를 도입하고자 사업에 투자할 정도로 F-35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며 전투기를 받길 기다렸던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의 S-400지대공 미사일을 튀르키예가 수입하기로 결정하면서 사이가 좋았던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졌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F-35 전투기의 비밀이 튀르키예를 통해 러시아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 미국은 F-35 프로그램에서 튀르키예를 강제적으로 퇴출시키며 험악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력하게 미국에게 항의했죠. 결국 오랜 시간이 흘러 오해를 풀고 관계 회복이 되었으나 이때 겪은 트라우마로 인해 튀르키예에 하이마스를 제공하지 않으려고 미국은 안간힘을 썼죠. 그래서 튀르키예가 본격적으로 천무에 관심을 보이며 도입에 나선 것입니다. 이 소식이 처음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튀르키예의 데일리 사바흐라는 일간지에서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인터뷰 내용을 실으며 천무와 관련 튀르키예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면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튀르키예 정부와 천무 수출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튀르키예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입에 열의를 보였기에 한국 역시 이에 응해 천무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던 것이죠. 한국 무기를 이미 겪어본 튀르키예 정부는 화력이나 안정성 면에서 한국 무기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하며 다연장 로켓포 역시 한국 제품에 전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 실렸는데요. 실제로 튀르키예는 한국 정부와 K 전차 사업을 추진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8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 흑표 생산 기술을 전수받은 튀르키예는 독자적인 전차인 알타이 전차를 생산한 적도 있는데요. 최종적으로 한국산 파워팩을 도입한 전차를 양산하는 데 성공하면서 한국 방산업체와 지속적인 교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까이에서 K 전차의 위력을 체험해봤고 여러 무기를 시험해봤기에 이번 천무에 있어서도 튀르키예 정부는 무한한 신뢰를 보냈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한국 정부가 천무 개량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한국의 천무 도입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죠. 북한의 방사정포를 상대하기 위해 사거리 개량은 물론 파괴력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한국은 천무의 성능 개량에 착수, 이와 관련한 기술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학회 세미나를 통해 초고속 추진 기술인 덕티드 로켓 DUCTD 라컷을 천무에 적용,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바로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덕티드 로켓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를 추가한 것으로 로켓의 연소 시간을 늘려 채공 시간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인데요. 사정거리가 확대될 수 있기에 견제에 있어 추가적인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성능 개량을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추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역시 장점인데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 흐름을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85km 사거리가 200km 이상 늘어나게 되어 한 발에 10억 원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 초대형 방사포에 대한 대응 사격도 가능해집니다. 튀르키예 정부는 천무 개량 소식까지 전해 듣자 덕티드 로켓 기술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한국 무기 수입이 옳은 선택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하죠. 보도에 따르면 50백문 사이의 수량을 고려하고 있다는데요. 또 한 번의 대규모 방산 계약이 눈앞으로 다가온 셈입니다. 과연 형제의 국가 튀르키예는 한국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줄 수 있을까요? 향후 튀르키예의 선택을 기다려보겠습니다. 레이저 무기는 우리의 상상력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미래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방금은 세계적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의 생각입니다. 레이저는 공상과학에서나 무기로 쓰일 법한 일종의 광선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로 다양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발전된 기술이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현재 많은 국가에서 레이저 관련 무기를 미래 무기로 지정하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레이저를 이용한 무기를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국내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해외의 많은 국가는 국방력 강화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나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본 많은 국가에서는 더 이상 강 건너 불구경이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죠. 그렇기에 빠른 많은 나라에서 국방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성능이 좋은 최신 무기는 연일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이 자체적으로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적군에게 날아오는 드론에 대응하는 레이저 무기를 개발했고 무기의 이름은 레이저 대공무기 블록 1입니다. 블록 1은 20kW 출력의 레이저 무기로서 3km 거리에 있는 드론과 무인기 타격 시험에 성공하였는데요. 지난 4월 타격 시험에서 3km 밖의 무인기 30대를 모두 격추시키며 명중률 100%라는 수치를 증명하며 실전 전투에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타격 시험의 성공으로 한국의 방위사업청은 2024년에 레이저 무기를 전력화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레이저 무기는 어떤 원리로 작동될까요? 레이저 무기란 특정 포인트에 고출력 에너지를 집중시켜 파괴시키거나 무력화하는 무기입니다. 레이저 무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출력입니다. 레이저의 출력은 파괴력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고출력일수록 해낼 수 있는 임무가 광범위하게 넓어지는데요. 전문가의 견해에 따르면 드론이나 무인기의 파괴에는
30에서 50kW급의 출력이 필요. 대전차 미사일의 요격이나 파괴에 성공하려면 100kW급의 출력이, 순항 미사일을 파괴하려면 300kW급의 출력이 필요하며 전투기나 지상의 건물들을 파괴하기 위해선 메가와트급의 출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레이저이기 때문에 미래전에서는 고출력의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 나라가 세계의 패권을 쥘 것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레이저 무기는 아주 강력합니다. 여기서 레이저 무기의 장점을 얘기하자면 가성비가 매우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작은 드론 하나를 격추시키기 위해서 고가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비용을 생각할 때 매우 비효율적인데요. 물론 레이저 무기 역시 비싼 건 매한가지지만 일단 설치를 한 번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무료로 운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발사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 비용은 약 1에서 2달러 정도, 원화로 약 2,500원 정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레이저 무기의 출력이 높아지게 되면 드론만이 아니라 대전차 미사일을 떠나서 건물이나 기지조차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레이저 무기에 대한 가성비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것이죠. 무기를 운용하는데 성능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유지비입니다.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성능과 유지에서 다른 무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효율을 자랑합니다. 다른 장점으로는 피할 수 없는 공격입니다. 초당 약 30만 km을 이동하기 때문에 마하 8의 극초음속 미사일 역시도 쉽게 요격이 가능하며 빛 그 자체의 속도를 가진 무기이기 때문에 상대는 도저히 피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탄약이 필요 없기 때문에 탄환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는 지금까지의 무기와는 전혀 다른 유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탄의 오발이나 물발로 인해 생기는 불상사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대공방어의 경우 요격 미사일이나 발칸포 같은 기관포탄이 목표물에 명중하지 못했을 때는 자폭 기능이 있어서 만약 명중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자폭 기능으로 인해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이에 비해 레이저 무기는 한 번의 공격으로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으며 만약 요격이 실패한다고 하여도 민간인이나 아군의 자산에 부수적으로 미치는 위협은 없거나 정말 미미한 정도이죠. 그렇기에 레이저 무기는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로서 활약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무기의 치명적인 단점이라면 바로 날씨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인데요. 빛을 사용하는 무기이다 보니 안개나 비 같은 안 좋은 날씨에는 빛이 굴절되거나 산란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장비이다 보니 전 세계적인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현재 한국의 해군은 레이저포와 레일건 같은 고출력 에너지 무기 체계를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연구와 설치까지 오는 11월까지 완성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계획을 전해들은 해외의 매체는 가히 충격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고 운용하는 것에는 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기본 상식인데 개발과 동시에 함정에 탑재하여 운용까지 하는데 고작 34개월 만에 발표하겠다고 했으니 어찌 보면 해외에서 놀랄만한 발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상이 아닌 함정에 설치하는 건 역시 큰 시도 중 일부인데요. 레이저포나 레일건은 고출력 에너지가 필요한 무기입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무기를 운용하기 위해선 대량의 전력이 필요하며 함정을 운용하는 것 외에 별도로 여유로운 에너지 보급 체계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레일건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명 꿈의 무기라고 불리는 무기로서 화약 대신 두 개 레일 사이의 전자기력을 이용해 금속 탄자 등 발사체를 음속보다 최대 7배 이상 빠르게 발사하는 첨단 무기 체계로서 레이저 무기와 같은 미래전의 게임 체인저 무기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고출력의 레이저포와 레일건이 한국의 해군 함정에 탑재될 경우 원거리에 있는 함정이나 항공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요격에도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국방과학연구소는 이미 시험에 성공한 20kW급 레이저 대공무기인 블록 2를 바탕으로 2026년까지 출력을 30kW급으로 높인 블록 2 역시 연구할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렇듯 현재 한국의 레이저 무기 개발은 순조롭게 그러면서도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전 세계가 한국의 삼성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심지어 미국 대통령도 하지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대대적으로 알렸고 이를 본 전 세계인들은 삼성과 한국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무자비한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 이란의 충격적인 계획을 삼성이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리면서 대반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불경기에 많은 이들이 겨우겨우 버텨나가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너무나 심각한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또 한번 폭등해버리면서 물가가 빠르게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IMF는 세계 경제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이 닥치면 한국의 은행을 포함한 세계 주요 은행 자산의 3분의 1이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섬뜩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도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에 국내 주요 그룹이 세운 현지 법인은 8곳인데요. 삼성, SK, LG, OCI 등 4개 그룹이 이스라엘의 해외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삼성이 총 5개로 가장 많습니다. 삼성은 특히 이스라엘의 반도체 R&D 센터를 열고 엄청난 수의 똑똑한 이스라엘 엔지니어들을 고용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2위로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면서 여기에 신규 대규모 공장까지 건설하고 있는 인텔이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인텔의 공장 가동 중단으로 중앙처리장치 CPU 생산에 차질을 빚을 경우 인텔 칩의 최신 메모리를 지원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또한 공급이 크게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인텔은 남부 키르야갓의 첨단 반도체 제조 공장, 수도 예루살렘의 모비라이 자율주행차 솔루션 개발센터, 북부 하이파의 AI용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센터, 페타티크바의 AI 및 통신 솔루션 개발센터 등 4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는 약 1만 4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죠. 이 중 키르야갓에 위치한 인텔 반도체 공장 팹28은 첨단 CPU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아울러 인텔은 팹28 인근에 100억 달러 약 13조 원을 투자해 차세대 공정 제품을 생산하는 팹38도 2024년 가동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키르야갓 지역에 250억 달러 32조 원을 투자해 2027년 완공을 목표로 반도체 팹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충돌이 장기화되면 인텔은 공장 가동뿐 아니라 신규 공장 건설 중단까지 위기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급망이 끊어지면 칩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임직원의 안전 문제 또한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지서 하이테크 수출의 7.5%를 담당하는 인텔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글로벌 기업으로 꼽힙니다. 지난해 인텔의 이스라엘 매출은 87억 달러, 11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김영준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사업단장은 인텔이 CPU 생산을 연기하면 국내 메모리 업체 또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이번 전쟁이 장기화되면 반도체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고 침체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의 매출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엔비디아도 이스라엘의 많은 법인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심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한 테러 무장단체 하마스의 배후로 지목된 이란이 한국에도 무자비한 외교 공격을 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이를 13조 원어치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사우디를 설득하며 이를 사실상 무산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뿐만 아니라 K방산 큰손으로 불리는 UAE마저 방안을 취소했는데 이 배후에도 역시 이란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전문가에 따르면 이란은 한국이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과 같은 편에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무기를 사지 말고 자신들과 힘을 합쳐 미국에 대항하자고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간곡한 요청으로 사우디 정상과 45분간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통화 중 한국산 무기를 더 이상 사지 않는 내용도 포함된 것 같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렇게 한국에 충격적인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유 중 하나로는
최근 한국에서 어렵게 풀린 이란 자금 8조 원이 미국에 의해 다시 재동결된 가운데 이란은 한국에서 동결된 기간 동안 이자를 더해서 이란에 보내라는 황당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복수의 이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미국의 대이란 경제금융 제재로 지난 4년여간 한국은행, IBK 기업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은행 3곳에 예치됐던 약 60억 달러 약 8조 원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런데 한국이 이를 거절하면서 이란이 한국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방법을 동원해 한국산 무기 수출을 막는 황당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마스와 이란을 적극 지지하고 있는 러시아의 푸틴도 황당한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봉쇄를 과거 나치 독일의 레닌그라드 봉쇄에 비유하며 용납할 수 없다고 13일현지 시간 비판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네티즌들은 네가 할 말은 아닌 듯하다. 이 이간이 드디어 치매가 왔군. 지가 한 일은 까맣게 잊은 게야. 푸틴이 할 소리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될까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를 지구상에서 없애겠다라는 파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하마스라고 불리는 가자, 이슬람 국가 ISIS를 지구상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우려했던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몰라가 이스라엘군 진지 5곳에 정밀 유도탄과 박격포탄을 발사한 것으로 밝혀져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가장 우려했던 확전이 일어난 것인데요. CNN 방송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오후 3시 15분 이슬람 저항군 헤즈몰라 단체들은 이스라엘에 의해 점령된 시에바 농장의 시온주의자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이스라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제공하는 한편 확전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며 답답하게 아등바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주요 외신들은 미국 대통령도 못한 것을 한국의 삼성이 해낼 것 같다는 파격적인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는 너무도 놀라웠습니다. 이란이 무장테러단체 하마스를 지원하고도 이처럼 뻔뻔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중동 최강국인 사우디를 완전히 자신의 편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최근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팔레스타인을 지지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삼성이 이란과 하마스의 충격적인 계획을 한방에 초토화시켜버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최근 삼성 경영진은 압둘라 알스와하 사우디 장관 그리고 일행들과 극비회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삼성은 이란과 손을 잡고 미국 그리고 이스라엘에 맞서려는 사우디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도 처음에는 핵제조 기술을 전수해줄 수 있다는 이란의 제안이 솔깃했지만 이란과 손잡고 미국, 이스라엘, 한국 특히 삼성의 등을 돌리게 되면 사우디의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인 비전 2032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판단, 삼성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은 중국의 건설사들이 한국을 대신할 수 있다며 미국의 최우방 동맹국인 한국은 필요 없다는 식으로 사우디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우디가 랜드마크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세계 최초 1km 초고층 빌딩은 한국의 삼성물산 그리고 현대건설 이외에는 전 세계 어느 건설사도 지을 수 없는 데다가 최근 이재용 삼성 회장이 사우디, 이스라엘, 이집트 3국에 직접 방문하며 영향력을 확대한 것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회장은 빈살만 왕세자와 아주 절친한 친구 사이인 것으로 유명한데요. 이 회장의 입김이 이란으로 기울 뻔했던 빈살만의 마음을 돌려놓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수의 외신들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못한 일을 한국의 삼성이 해냈다며 열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한국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은 뒤 전쟁 중인 이스라엘의 교민들을 태우기 위해 군수송기를 보낸 한국 측에 대응해 일본인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늦은 대응에 매순간 생사의 기로에 놓였던 이스라엘 거주 일본인들이 한국의 군수송기에 의해 빠르게 구조되자
일본 네티즌들은 솔직히 한국의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스라엘 교민 대피는 인명과 직결된 일이며 인도적 지원의 관점에서도 이번 한국의 대응은 훌륭하다고 생각한다. 신세를 졌다. 일본인 51명의 목숨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 조금이라도 빨리 돌아가고 싶은 일본인들이 있었을 텐데 배려해줘서 감사하다. 한국의 발빠른 대응은 일본 정부의 대응 지연을 드러내는 모습이 됐다. 한국과 정치적 문제가 있지만 긴급 상황에서 한국이 솔선수범 대응하는 이미지가 강함으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 정부의 늦은 의사결정에는 진절머리가 난다. 일본의 정치적 결정은 완고하고 융통성이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